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뢰거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들이 모아서 역사가 되고 그 사실들이 모여서 일정한 서사, 일정한 일관성을 또는 논리를 가지게 되는 게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스퍼스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 정신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게 야스퍼스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이 제한된 의식이 역사의 이 일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느냐, 또 어느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있어서나 인문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성적인 이해라는 게 어떻게 내 제한된 정신 속에서 가능하냐 할 때 그 제한된 의식, 이건 보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요인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초월적인 데서 온다. 이렇게 해서 이 야스퍼스에서 초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작용하는 초월적인 의식, 초월에 연결되어 있는 의식, 이것이 사물을 제대로 생각하는 데 늘 필요하다. 이게 야스퍼스의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식하고 보편적인 의식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모든 철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해에 필요하다. 이게 야스퍼스의 우리 의식의 상태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실존주의에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개인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은 다층절 구조를 가지고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개인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하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아는 완전히 보편적인 지평에 열려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우리 자신에게도 새롭게 찾거나 형성해야 할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대로 자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관점에서 문제는 자아의 진정성,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겐틀리히카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 진정성을 얻은 자아는 한편으로 주어진 대로의 자아이면서 사회적인 조건화를 넘어서는 유일자로서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조건 지어진 것도 물론 흡수를 하지만 또 동시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 유일자로서의 진정한 자아는 역설적으로 보편성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편성에 이르는 또는 개념적인 의미에서 보편성보다는 조금 더 진정한 깊이의 보편성, 개념적으로 높은 일반적인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진정한 깊은 의미에서의 보편성에 이르는 자아의 존재 방식을 야스퍼스는 불러서 실존적 자아, existence라는 말이 나오고 그 저서 제목에도 이성과 실존이라는 거 우리말 번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existence라는 거 바로 그러한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 나 자신, 나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 전통에서도 가령 케르케고르나 니체 또 슈트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existen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관의 보편화, 이것이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과제, 고전을 읽는 과제에도 관계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전의 의미도 인간 생존의 두 조건, 개인적 생존과 그 보편적 지평의 결합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넘어서 보편적인 자아로서 자기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야스퍼스식으로 얘기하면 existence, 실존적인 자아로 나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 고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제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첫 부분에 있어서 주축시대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계몽주의 대두에 비슷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거대한 사상적 전환,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는 계몽주의 합리주의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변화가 서기전 8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주축시대에 일어난 변화로 하여 사람은 존재 전체와 자신과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깨달음, 내가 인간으로서 상당 능력이 있다는 깨달음이 인간 존재 아래에 뚫려있는 시면, 이 깊은 시면, 바닥 없는 시면에 대한 체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체험이라는 얘기죠. 인간에게 스스로의 힘과 함께 세계의 무서움, 세계가 무서운 곳이라는 건 인간의 무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해방적 그리고 창조적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면 앞에서 구원을 갈구하게 됩니다. 목표를 생각하는 것은 시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의식의 상태를 말하여 야스퍼스는 사람이 자기 존재와 초월의 무조건성, 그게 조건이 없다는 거,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그 깊이와 투명성 속에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깊이와 투명성, 이것은 되풀이에서 나오는 말인데, 투명하게 아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 이것이 주축시대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깊이와 투명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알무 계기가 되고 그것이 반성적 사고입니다. 영어로 또는 독일어로 얘기해서 reflection, 되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사고를 지향합니다. 주축시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가지고 살고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주축시대의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좀 더 세속화되는 것이 이때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신화에서 종교로 옮겨가고, 종교에서 윤리로 옮겨가고, 윤리는 더 세속적인 거니까, 그리고 윤리에서 철학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정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보다 더 논리적인 대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해하느냐 하는 그 인식론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게 진리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야스퍼스에서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는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야스퍼스는 자신이 말하는 반성적, 재규적, 자기로 되돌아가는 사회혁명이 참으로 일어났던가 하고 묻습니다. 야스퍼스가 제기하는 이 질문, 참으로 일어났던가 하는 질문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다시 물음을 던지는 것인데, 주장하면서 회의하는 것, 이것은 모순된 기이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입장이죠. 야스퍼스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적 요인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면서 주축시대의 사건이 어디까지나 의식의 혁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에 있는 것은 상황에 의해 자극된 의식의 깨침입니다. 이것은 자아나 세계 그리고 존재 전체를 향한 깨우침입니다. 이 의식은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다양화 속에서 개인적 자각을 가져오고 동시에 보편성을 지향합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는 게 다양한 것이 부딪혀가지고 비로소 이런 의식이 생긴데,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보편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부딪혀가지고 다시 하나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또 하나, 야스퍼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보편성이
단지 의식으로 보편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 전체, 인류 전체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고의 개념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의 체험으로서 비로소 깨달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실존적 체험 관점에서 개념적, 이념적 이해를 가진 깨침, 깨달음에 연결될 때 그것은 실존적 감동을 함축하는 이해가 됩니다. 불교나 유교의 깨우침, 각이라든지 오라든지 이런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야스퍼스 이 책은 철학적인 논의, 역사관, 또 인식론 이런 것을 담고 있으면서 또 역사의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단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개라고 할 수도 있고 3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얘기하는 선사시대. 거기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의식도 없는 시대. 그 다음에 고도 문명. 그러니까 알테 호허쿨투렌이라고 독일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올드 하이컬처. 그러니까 황하 문명, 또 스메리아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이건 고도의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주축 문명.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이 과학, 기술 문명. 이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야스퍼스의 유럽 중심주의,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유로센트리즘에서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자기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서유럽 문제를 중심으로 주로 얘기를 해나가고, 이 주축혁명이 크게 일어나고 계승되고 오늘날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서유럽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정신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그 동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리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다양한 땅에 다시 다 언어의 다민족이 이동하고 거주한,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과학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동인은 자유의 이념입니다. 이것은 휘랍에서 시작해서 서유럽의 역사에 계승되는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은 개체적 인격적 자아의 의식화된 내면성. 이것이 동양과학하고 동양문화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격적 존재라는 거,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야스퍼스의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다양한 인식이면서 또 동시에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또 동시에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기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존주의 철학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결단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도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을 움직인 또 하나의 동의는 인격적 사랑, 쉼없는 움직임을 통한 무한한 자기조명.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편화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 이것이 서양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제, 이건 야스퍼스가 다루는 건 아니죠. 동양에서의 보편성, 서양에서의 보편성, 동양에서의 초월성, 서양에서의 초월성, 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논문에서 좀 얘기한 것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서양에서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반성적 사고 연속. 그러니까 여기 수학적으로 한 것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집합 논리에서 집합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전체를 포괄하는 집합이 생긴다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반성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반성 저쪽은 알 수 없는 거, 초월적인 거, 무한한 거, 이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 동양에서 이 무한한 거, 반성을 할 때 그것은 그러한 초월적인 것을 암시는 하면서도 사실적으로는 사회의 전체성을 반성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것을 여기서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동양에 있기 때문에 좀 붙여서 서양의 계속적인 변증법적인 투쟁을 통한 초월성의 도약, 이거 정말 좋은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시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더 평화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려고 한 데 대해서 서양에서 또 야스퍼스에서 늘 계속적인 변증법적인 갈등 속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또 그것이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통일성, 보편성이 이루는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시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은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결국 서양의 반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합리성에서 나오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매우 좁은 객관적인 사고 형태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다 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 야스퍼스 이 책에 있어서 더 페이지 수로는 더 중요한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삶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술 변화를 통하여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 되고 사람은 거대한 기계의 장치 속의 한 부분이 됩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한 야스퍼스의 기술은 사뭇 극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여 봅니다. 사람은 기계화된 환경 속에서 그 뿌리를 상실하며 고향이 없는 지구의 거주자가 됩니다. 지속되어 온 전통은 단절됩니다. 정신은 오로지 공리적 기능에 맞는 학습과 훈련을 받는 능력으로 단순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벌써 7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도 쉽게 동원이 됩니다. 이거 다 인용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가짜의 확신입니다. 그때 이게 좋다는 거, 가짜로 믿는 거, 이거에 따라서입니다. 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고 진실된 자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대상에 맞춰 변화하는, 그래서 가면을 쓰는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면과 위장에 존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다는, 있는 것은 오로지 가짜로 만들어진 물신에 대한 경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정신에 기초한 역사라는 게 뭐냐는 것을 얘기하는데, 역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의 근원과 목적, 이것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자각에 깊이 관계된 걸로 얘기하고, 그런 정신을 가져오는 그 근원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정신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종교 얘기에 사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만 불교, 유교, 사실 야스퍼스에는 공자에 관한 짤막한 저서도 있고 부처님에 관한 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깊은 인간의 정신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을 살려가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좋은 사회가 되고, 둘째는 늘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과학 원리라든지 또는 역사의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를 관료적으로 조직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야스퍼스는 굉장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야스퍼의 철학적 이야기도 하지만 나치즘에 대한 반대 의견, 실제 나치즘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고생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